최근에 트럼프의 정말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행보가 동방국들의 그 신뢰를 훼손하기도 하고,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36조 달러나 되는 거대한 정부 부채가 너무 큰 부담으로 남아있고요. 미국 의회 예산처에서 추정한 바에 의하면 2030년이면은 130% 이상까지 GDP 대비 미국 정부 부채 비중이 늘어나고 미국이 그야말로 난공불락일 거냐,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경료입니다. 이번에 미중 화폐전쟁 책을 내게 됐는데요. 저는 오랜 기간 이제 경제 금융 쪽에서만 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경제 기자를 했고요. 나중에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 후배랑 금리수 한유섭 책을 냈는데요. 이번에 이제 미중 간의 여러 가지 대결 중에서 패권이 되게 핫 이슈가 돼서 제가 책을 내게 됐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미중 간 화폐 전쟁은 그 시작을 보면 과거 역사로 좀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미중 간 관계 정상화하던 시점에는 사실 미국과 중국이 소련을 봉쇄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포위하기 위해서 관계 정상화를 했고, 79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미중 수교가 이루어졌거든요. 물론 그 전후한 시기에 이제 등소평이 등장해서 중국의 개혁 개방을 진행해 왔고요. 현재 큰 흐름을 보면 현재는 오히려 그 사이 고속 성장으로 글로벌 이제 위상이 G2 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여러 가지 봉쇄 작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오커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주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술 전쟁, 그다음에 관세 전쟁, 무역 전쟁 이런 것을 좀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중국의 지난 한 20여 년 사이에 그 글로벌 경제 금융 분야에서 가장 큰 사건을 뽑으라, 그렇게 보면은 저는 중국의 WTO 가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2001년에 됐는데요. 그 당시에 지금 다시 뒤로 돌아가서 보면 그 당시 자료나 여러 가지 미국에서 나온 그 후에 여러 가지 책들이나 보고서를 보면 당시에 미국 내 의회를 중심으로, 특히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대단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때 클린턴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의회를 설득하고 반대하는 단체들이나 또 여론을 이렇게 되돌리기 위해서 설명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 중국과 이렇게 큰 나라와 계속 어떻게 보면 따로 갈 수 없는 것이고, 경제가 서로 가까워지게 되면은 중국도 결국 정치를 바꿀 것이다. 그리고 길게 보면 중국이 시장 경제와 이쪽으로 결국 합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설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대목에 와서는 미국이나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그리고 진보나 아니면 보수 쪽이나 또는 여러 쪽에서 다 중국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는 같이 갈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상의 적이다, 이렇게 보고 서로 발목을 잡는다 할까요? 견제한다 그럴까요? 봉쇄하는, 서로 상당히 그 맞서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한편에서 역시 패권의 승부는 과거에 아시는 것처럼 파운드에서 달러로 왔고요. 파운드 이전에는 길더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패권의 완성은 역시 금융 패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은 달러 패권의 시대고, 위안화 패권의 시대가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현재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패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체제, 그리고 국내의 여러 가지 위안화를 중심으로 한 금융체제를 완성해 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지금 2기 취임 이후 쏟아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크게 봐서 달러 약세 강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파나마 운하를 되돌려 받겠다든가,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친환경 정책을 폐지한다든가, 이런 모든 정책을 따지고 보면 전부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또 지금 달러를 트럼프가 제시한 공약에서 나오듯이 저달러, 약달러죠, 저금리, 그 다음에 저물가, 고관세, 이런 쪽을 쭉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맥락을 전체로 보면 결국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 그 또 한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 제조 2025에서 보듯이 중국이 지금 제조 분야에서 워낙 글로벌 강국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사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또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중국 제조 2025라는 이 정책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 성과를 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배터리, 드론, 항공, 우주, 또 친환경 이런 쪽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상 중국이 1위가 됐거나 1위에 가까운 위치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특히 코로나 위기 때 공급망 문제로 큰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조업의 부활이라는 이 측면을 하나 또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금 달러 약세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한편으로는 제조업 부활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미국의 제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 성사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하나의 생태계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전기차, 배터리 많은 회사들이 지금 바이든 때부터 요청을 해서 미국의 반도체 회사,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지만 그 자체보다는 여러 협력업체와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다 어울려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서 그게 가능하겠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지금 미국이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실질 임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세 폭탄을 하게 되면 미국이 아무리 저물가를 바란다 할지라도 일시적이든 단기간 동안에는 고물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트럼프의 생각대로 미국의 제조업 부활 과정이 순조롭지 되겠느냐 이건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최대 수입국입니다. 최대 수출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위안화의 국제화, 위안화를 글로벌 거래에서 무역거래, 자본거래에서 많이 쓰게 만드는 것이 중국의 지금 상당히 큰 위안화 패권에서 목표이기 때문에요. 그 수입국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상대방 국가나 또는 상대방 수입선에 위안화로 해서 결제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건 오래 해왔고요. 지금은 조금 더 강도가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이 그러면 위안화 패권의 구도를 어떻게 진행해 왔느냐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쉽게 지금 위안화 패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모델은 결국 달러입니다. 그 사이에 달러가 어떻게 패권을 만들어 왔는지 그 과정을 지금 그대로 거의 따라하듯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위안화를 통해서 여러 나라와 통화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주요 금융허브의 위안화 직거래 시장, 청산은행을 만들고 있고요. 또 CIPS라고 하는 스위프트에 맞설 수 있는,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망도 만들어줬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세계은행과 비슷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를 만들었고 AIIB와 1대1로는 또 아주 연계돼서 전 세계 사실 5대양 육제주 다 할 것 없이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남미 할 것 없이 지금 뻗어나가고 있고요. 미국이 하는 것 중에 미국이 달러 패권을 운영하는 쪽에 안 하는 것은 환율 조작국 지정 정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측면에서 미국이 지금 달러 체제를 가동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도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자주 쓰는 해외 여행할 때 자주 쓰는 비자, 마스터카드는 글로벌 신용카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지난번에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낮춰서 되게 관심을 끌었던 무디스, S&P, 피치 하여튼 신용평가 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은 글로벌 신용카드 회사로는 유니온페이 사실 자체 여러 가지 문제로 실패했지만 다국 국제 신용평가 회사를 만들어서 대응을 했습니다. 또 여기서 간단하게 덧붙일 수 있는 것이 달러 패권에 큰 동심원이 있다고 하면 가장 또 외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 글로벌 컨설팅 회사의 빅4 컨설팅 회사라든가 회계법인 그리고 월가의 여러 가지 미국의 경제 금융을 다루는 미디어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CNBC 이런 미디어들도 전체적으로 달러 체제, 달러 패권 체제를 운영하는 전체 큰 그림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릭스는 아시다시피 지금 5개 나라가 신흥주에서 다 큰 나라들이잖아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또 중국,
네 군데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그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가 마케팅용으로 만들었던 용어인데 이게 이제 사실 글로벌 협의체가 됐다는 아주 독특한 특이한 하여튼 재밌는 어떤 국제 협의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남아공이 합류하면서 브릭스 5개국이 됐고요. 그런데 현재 브릭스의 움직임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이 나라들이 전 세계에서 되게 그 영향력도 커지고 있고 인구도 많이 많고요. 또 GDP 비중도 높아지고 있고 경제력도 되게 그 성장 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작년 말인가요? 작년 초인가 4개 브릭스 5개국에서 4개국이 들어갔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초청을 받았지만 최종 가입 발표는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브릭스에 가입하고 싶다. 가입 신청을 내거나 대기 중인 나라가 30여 개국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릭스의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공동통화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결제망으로 브릿지, 청산 시스템 브릭스 클리어 곡물거래소. 곡물거래소라고 보면은 브릭스 국가들이 대부분 곡물을 되게 많이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곡물 거래소의 가격은 다 서방의 선물 거래소나 그런 쪽에서 상품 거래소에서 결정되거든요. 이걸 브릭스 국가들이 우리들이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재보험 이런 많은 금융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실현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그림에서 브릭스의 큰 그 방향을 중국은 크게 보면 좀 센 표현입니다만은 미국의 어떤 맞서고 서방의 어떤 진영, 그쪽 진영에 맞서는 구도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금융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시는 것처럼 위안화는 IMF SDR에 들어있는 화폐고요. 또 중국의 경제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러한 그 경제, 브릭스를 위안화 국제화의 큰 통로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하이 협력국도 비슷합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SCO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9개 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이런 국가들과 중국, 러시아가 주도되어 있는데요. 이란이 2023년에 가입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기구가 되었고요. 이건 별도 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초는 지역안보협의체였는데 경제협력 쪽으로 많이 역할을 확대하고 있고 1대1로나 IIB 프로젝트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브릭스 공동통화가 가장 큰 이슈인데요. 브릭스 공동통화는 벌써 몇 년 전에 러시아가 처음으로 제기했고요. 계속 그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브릭스 회의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5개 나라 또는 지금 늘어난 브릭스 플러스에서 9개 나라가 공동통화를 구상한다는 것은 경제 규모도 다르고 여러 가지 사회 경제 체제나 문화적 또는 경제 그 규모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유로존도 몇십 년에 거쳐서 구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브릭스 공동통화가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실행까지는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SDR에 편입되고 경제적으로 브릭스 국가들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중국이 각 나라 브릭스의 각 나라 화폐로 결제를 더 늘리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위안화의 비중이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지역협의체나 이런 것들에서 중남미, 아프리카 또는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여러 나라들과 1대1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중국이 외교적 공간을 확보한 것은 어떤 것이 계기가 됐을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이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예고 안보적 시도를 했지만은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실패했고요. 또한 아랍의 봄이나 여러 신흥국에서 민주화 시도를 했지만 그게 민주화가 완성되기보다는 오히려 국내 혼란이 가중된 사례가 많으면서 어떤 서구식 가치, 자유민주라는 게 대단히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서방에서 제시하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호감을 갖는다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을 받지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더욱 중요한 것은 2008년 미국이 서브프라임 부실로 미국 스스로 촉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년 후에 있었던 2010년에 유럽 재정위기에서 노출한 서방의 어떤 한계, 특히 그것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길로 계속 가지 않겠다라는 중국의 어떤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때를 계기로 서방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때를 계기로 중국은 오히려 그 외교 공간을 확보하고 그 틈을 활용해서 동남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중남기까지 여러 가지 공간을 확대하고 서로 협력관계, 경제협력관계 이런 것을 확장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책에서 미중화폐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위안화의 도전, 또 위안화 중심으로 중국이 과연 위안화 패권, 또 달러 패권에 맞서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전략으로 쭉 추진해 왔는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쭉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실은 달러가 압도적입니다.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거의 절반이 달러고요. 잘 아신 것처럼 기존의 전통 금융권에서 이용하는 스위프트 국경 간 결제망에서 활용되는 통화도 달러가 압도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달러 체제라는 것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 국채가 없으면 사실상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는 미국이 어떤 그 달러를 발행하면서 생긴 국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국채가 다른 나라 또는 그 미국의 무역 흑자가 있는 나라들이 그걸 사들여서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외환보유고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전 세계의 금융회사들이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 연기금에서 20년, 30년 보험사 이런 데서 50년짜리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또 이렇게 금융이 대출이나 여러 가지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국채 벤치마크의 기준으로서 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을 작동하게 하는 큰 바탕 중에 하나가 미국 국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구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이 브레튼 우주 체제 이후에 세계은행과 IMF를 만들면서 해왔던 그때 이후에 글로벌 달러 체제라는 것이 이미 관행으로 정착돼 있고요. 무역거래, 자본거래에서 거의 완전하게 지금 익숙한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뀐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파운드에서 달러로 넘어오든 패권이 넘어오든 과정도 실제로 경제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미 미국으로 넘어갔지만 그 2, 3년 이상 걸렸던 것을 봐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경제력 자체로 보더라도 중국이 미국의 한 60%, 70%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달러 체제는 견고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난공불락이냐, 그거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한 세대 또는 50년이라는 긴 기간을 놓고 보면 어느 나라든지 과거 오랜 역사를 지켜보더라도 그 나라의 자체적인 어떤 문제 또는 글로벌 어떤 판도 변화 이런 측면에서 그 패권의 이동은 늘 있어 왔고요. 너무나 잘 아신 것처럼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레이 달리오가 쓴 책에서 본인은 미국에서 이미 중국으로 패권 이동이라고 거의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러 패권 체제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최근에도 한번 큰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부 부채 36조 달러나 되는 정말 거대한 상상할 수 없는 정부 부채가 너무 큰 부담으로 남아있고요. 실제로 미국 의회 예산처에서 추정한 바에 의하면 2030년이면은 130% 이상까지 GDP 대비 미국 정부 부채 비중이 늘어나고 이자 부담도 대단히 커질 걸로 보고요. 현재 너무나 이제는 상식적으로 거의 상식이다시피 한 지금 그 고금리 장려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지금 금리를 못 내리고 있고 트럼프는 계속 내리라고 압박을 합니다만은 물가 때문에 못 내리고 있겠죠. 여러 다른 요건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그 고금리 장기화 속에 미국의 그 정부 부채에 들어가는 이자가 일조고 이게 지금 9,000을 넘어섰다는 게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아는 상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야말로 난공불락일 거냐, 그것도 30년, 50년 이 달러 패권을 언제까지는 유지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트럼프의 정말 공격적이고 불가측성, 예측 불가능한 그런 행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방국들의 그 신뢰를 훼손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신뢰를, 미국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자유시장 경제,
또 민주주의 이런 것에서 오는 소프트 파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 미국과 중국을 놓고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로 이민 가서 살래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중국보다는 미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트럼프는 뭔가 계획이 있을 거다 이런 측면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크게 흔들어 놓고 협상을 통해서 얻어낼 거 얻어내고 그러면서 또 나중에 또 다른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방국이 또 몇 가지 어떤 관세 부과라든가 또 우리나라 같은 방위의 어떤 분담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어느 날 또 돌아서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사이 오랫동안 이 동맹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봐서 달러 패권이 예전 같지 않다. 그 여러 가지 뉴스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또 미국 싱크탱크에서 나오는 보고서나 이런 걸 보더라도 달러 패권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과거에 이런 상황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위기 때문에 항상 달러가 더 강해졌는데 지금은 위기가 되면 지난번에 한번 그 미국 국채가 한번 5월에 흔들렸던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만 또 우리나라 원화 또 유로 이런 데가 갑자기 하고 또 지금 뭐 금을 더 많이 외환보유고에 보유한다든가 또 제3국 통화인 캐나다 달러 뭐 스위스 프랑을 외환보유고에 좀 놓고 다변화한다든가 어쨌든 전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조금씩 달러 비중을 줄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좀 미국도 간단치 않다.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제가 궁금한 것도 아까 질문하신 것과 비슷한 건데요. 과연 중국은 세계 유일 파워가 되는 패권을 노리는 거냐 아니면 미국에 맞서는 양각 체제를 노리는 거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중국은 적어도 미국에서 나온 책의 제목들인데요. 100년의 마라톤, 롱게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의 어떤 대국 굴기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중국의 어떤 야망, 중국몽에 대해서 이제 미국인들을 상당히 경계심을 갖도록 한 책들인데요. 그런 책들에 보듯이 중국은 대개 보면 장기적으로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구전을 펴고 있고요. 그게 양강체대로 가든 단일 패권으로 가든 중국은 적어도 이 실물 경제에 버금가는 금융 패권, 즉 위안화 패권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다만 이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 산에 호랑이 두 마리가 살 수 없다. 이런 것처럼 양강체제가 되더라도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겠느냐. 이건 뭐 상상에 불과합니다만은 되게 오랫동안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미중 간의 이런 패권 대결 지켜봐야 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되게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정말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어떤 금융권의 큰 변화,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변화까지 되게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름 그대로 안정적이다 이런 건데요. 이게 원래 시작은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이 워낙 그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달러에 대응하는 1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면 USDT, 테더 또는 그 서클이 만든 USDC 같은 것이 1대1로 대응하는 그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서의 어떤 거래 수단으로 등장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중앙화 거래소인데요.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우리나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어느 한 곳에서는 USDT, 그러니까 테더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활용해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원래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트럼프가 지난번에 행정명령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제도권으로 확고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실제로 암호화폐 생태계만 놓고 봤을 때 이 USDT나 USDC는 이름만 스테이블 코인이지 1대1로 달러에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달러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속에서의 달러 역할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가상자산 세계, 암호화폐 생태계 달러 패권을 확보해 준 셈이나 똑같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트럼프가 공인해 준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고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디지털 화폐로서 암호화폐 생태계뿐만 아니라 일반 실물 경제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에 있는 전통 금융권에서 스위프트나 이런 데를 통해서 송금이 이루어지고 지급결제가 이루어진 것과 달리 핸드폰이나 인터넷망 또는 통신을 통해서 디지털 화폐에서 전 세계에 통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 금융권에 있었던 통상적인 화폐와 달리 디지털 화폐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 시기에 스테이블 코인, 특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대단히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국회라든가 또는 담당 부처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되게 많이 연구하고 지금 대응 방안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어떤 거냐? 중국 디지털 위안화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중간에 상업은행을 껴서 개인과 거래하는데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이미 디지털 혁명에 가장 앞서왔고, 아시는 것처럼 알리페이, 유채페이가 중국에서는 QR 결제로, 간편 결제로 되게 앞서 있잖아요. 전 세계 많은 나라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지급 결제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위안화도 자연스럽게 지금 작동하고 있고요. 분명히 지금 트럼프의 큰 구상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 패권을 강화하겠다. 디지털 세상, 특히 디지털 화폐로 이동하는 시기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패권을 강화하겠다. 이 점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미국의 어떤 정책 의도가 그런 쪽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딴 설명을 드리면, 브레이튼 우즈 체제가 세계은행과 IMF가 들어오고 1온수당 35달러라는 어떤 금환 본위제, 달러와 금과 묶인 그 금환 본위제로 달러 패권이 완성되었을 때, 그거가 깨진 게 1971년인가 2년인가요? 닉슨 쇼크로 깨졌거든요. 달러 위기는 그때 이후로, 브레이튼 우즈 체제 이후로 달러 위기는, 첫 번째 위기는 저는 닉슨 쇼크였다고 봅니다. 그 닉슨 쇼크로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대면서 대단히 흔들릴 때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해준 것은 페트로달러였습니다. 당시에도 키신저가 사우디와 미국이 완보와 어쨌든 페트로달러를 석유 거래에 쓰게 하면서, 당시에는 글로벌 무역량의 그 20%가 원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만 5, 6% 훨씬 더 이해할 겁니다. 당시에 석유를 달러로 거래한다는 것은 달러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큰 어떤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러의 위기는 사실 미국이 자초한 서브프라임 부실 때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위기 우리가 다 기억하죠. 당시에 미국은 그 정말 동아시아 외환 위기 때와 처방이 완전 다른 처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그야말로 헬리콥터 머니, 벤 버냉키 의장이 있던 시절이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지난 100여 년간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자동차 빅3도 구제금융을 했고요. 당시 세계 최대 보험사였던 AIG가 CDS 부실로 큰 위기를 겪었고, 또 그 부실이 되니까 여러 보험 가입자들이 줄줄이 해약을 하게 되면서 위기를 처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례적으로 보험사도 공적 자금을 넣어서 사실 구제금융을 해준 거거든요. 그때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한 것은 소위 5개 나라와 서방 선진국과 미 연준이 맺은 국가 간 상시 통화 수합입니다. 그 나라들은 잘 아시다시피 유로존, 그 다음에 엔화, 파운드,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이 5가지는 지금도 어느 시기든 달러를 가져다 쓸 수 있고요. 무제한, 무기한입니다. 상시 통화 수합을 그때 형성했고요. 그 이후 달러 체제를 그 부분으로 보강해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국가 불채로 흔들리고 중국의 공세 속에 달러의 어떤 패권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시점에 미국이 내놓은 상당히 중요한 카드다.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달러 패권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30년 달러 패권 연장된다라는 표현 자체에서 보듯이 달러 패권이 계속 흔들거리지 않느냐, 이런 걸 좀 전제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러 패권이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경제력, 국방력 또는 소프트 파워, 법과 제도, 시장 경제와 어떤 자유민주주의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미국의 역량이라고 할까요? 미국의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미국의 종합적인 그걸
봤을 때는 달러 패권이 그 위에, 그런 바탕 위에 달러 패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오히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 세상에서 달러 패권을 확보하려는 게 달러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하면 앞으로 아주 주요국은,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주요국, 준기축통화 또는 자국 내에서 신뢰가 대단히 높은 화폐는 스테이블코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이렇게 먹힌다고 그럴까요? 영향을 크게 안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잔돈은 자국화폐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큰 돈, 또 주요한 결제는 달러가 통용됩니다. 지금도 캄보디아는 해외에 가서 해외 투자를 유치한다든가 할 때 오히려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단히 안정적이고 환리스크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또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 인플레가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그런 나라들 많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일부 그런 나라들이 있고요. 이런 나라들은 현재도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선호되고 있고요. 또 그 대신에 그런 암호화폐를 포함해서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화폐로서 또 안정적인 그 자국화폐의 대체 수단으로서 잠식해 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도 되게 사실은 원화의 신용도는 대단히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가 등급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안정적이고 한국은에서 원화 가치라든가 또는 통화 정책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많이 보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서 한국은행이나 또 정부 당국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 예의주시해야 된다. 또 이럴수록 오히려 우리나라의 그 화폐, 원화의 어떤 중요성, 또 안정성, 신뢰도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니어스법은 민주공화 양당의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고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자료나 이런 데서 봤는데요. 이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트럼프나 미국이 얼마나 진심인지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법안을 하나 만드는 게 특히 논란이 되는 법안이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아시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2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행정명령을 쏟아내는 것은 법으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합의가 되면은 법안으로 돼서 안정화되겠지만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트럼프가 CBDC를 준비했던 바이든의 행정명령을 본인이 폐기시킨 것처럼 트럼프가 또 오랫동안 할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 후에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니어스법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구조, 그리고 누가 할 수 있을지,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는 어떤 걸로 해야 될지, 또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할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이 법에 대해서 이미 다들 잘 아시고 많이 보도도 됐기 때문에요. 분석한 여러 가지 영상도 많고 자료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보실 필요도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립토 생태계 내에서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 내에서도 달러 스테이블을 통해서 달러 패권을 자연스럽게 확장하고 연장하려고 하는 미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보수 세력은 미국 건국 이후에 개인의 자유를 확실히 가장 앞에 두는 점이 좀 특수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의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기 규제나 이런 부분에서 합의가 어려운 거라든가, 그래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CBDC 금지한 이유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정부가 국민의 모든 거래를 추적 가능하고 나중에 통제할 수도 있다. 이건 개인의 금융자유를 침해한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걸 금지시켰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CBDC도 스테이블코인하고 병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병행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금지시킨 거는 제가 앞에서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이것은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로 벌써 몇 년대부터 상용화하고 있고요. 중국의 많은 곳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M브릿지 프로젝트라고 홍콩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건 중국 인민은행 산하 기관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또 나중에 사우디도 참여했습니다. 그 홍콩과 함께 국경 간 디지털 화폐를 거래하는 거,
이거를 실험해 왔습니다. 이 엠브리지 프로젝트는 잘 아시겠지만 국제결제은행이 함께 참여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은 오랫동안 CBDC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미국의 압력도 있다라는 억측이 있었고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그 엠브리지 프로젝트, 그러니까 중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의 국경 간 거래, 국경 간 결제 이런 부분의 그 프로젝트에서 BIS가 철수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다소 그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트럼프가 CBDC를 금지한 것은 금지 이유에서 든 것처럼 상당히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이 선점하고 있지만 이거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해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하고 또 그걸로 맞선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CBDC는 다소 나쁜 화폐고 스테이블 코인은 좋은 쪽 아니냐 이런 점을 또 좀 강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CBDC를 금지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특히 CBDC를 금지하는 것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 뒤로 돌아가서 미국의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이 그 리브라 프로젝트를 추진했었습니다. 당시 리브라는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디지털 화폐를 추진했었거든요. 당시에 미국 의회와 행정부 이런 쪽에서 거의 청문회나 이런 쪽에서 난타를 당했습니다. 저커버그가.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는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각 국별로 이걸 하겠다는 걸로 해서 리브라 프로젝트의 이름을 DM으로 바꿔서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그것마저도 무산됐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당시 저커버그가 추진했던 리브라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 거의 같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달러와 또는 달러에 버금가는 어떤 그 담보가 있는 상태에서 1달러 대 1스테이블 코인 이걸로 발행되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와 당시 저커버그가 구상했던 리브라 프로젝트가 거의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고 그때는 안 됐다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 미국이 그 사이에 중국의 CBDC나 디지털 화폐의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해 오다가 이번에 어떤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 특히 암호화폐 생태계뿐만 아니라 시골경제 활용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진전과 또는 어떤 연구 또는 정책적인 어떤 판단들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다른 식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CBDC는 우리나라가 그 아고라 프로젝트라고요. 미 연준을 비롯해서 주요 선진국, 멕시코 이렇게 우리나라 참여한 프로젝트에서 CBDC BIS가 주관하는 겁니다. 그걸 지속해오고 있고요. 또 아까 한국은행은 그 중국이 주관한 홍콩에서 하고 있는 엠브리지 프로젝트에 업적으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한국은행은 CBDC 관련 부서에서 연구도 많이 해왔고요. 또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앞서 있는 걸로 기술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정책 제도 연구 면에서 앞서 있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재 진행 중인데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주관으로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만 명 대상으로 예금 토큰이라든가 이걸 줘서 편의점 또 원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한 분들의 어떤 만족도나 이런 부분도 이제 나중에 봐야 되겠죠. 다만 이 CBDC는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약간은 조금 그 여러 가지 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입장은 충분히 연구하고 실용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파일럿 테스트를 충분히 해놓되 실제로 이거를 CBDC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용하고 이런 시기는 조금 지켜보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얘기한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얼마 전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께서 은행에 한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시중은행들한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 점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을 끌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대응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보는 시각이 각자의 다 관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사드 사태 얼마 후에 중국에 출장을 갔을 때 정말 그때 만난 중국의 이제 어떤 전문가 분들인데요. 이런 얘기를 한 거를 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밝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큰 일을 저질렀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 들었어요. 정말 저희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거는 벌써 오래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진짜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사드 사태는 너무너무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도 있고 그게 기억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사드 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그 중국에 대한 어떤 반감이라든가 심지어 일부에서는 아주 진짜 부정적인 측면이 엄청 많이 부각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그건 많은 부분이 중국이 자초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남중국해라든가 또는 최근에 어떤 인도와 분쟁이라는 것들을 봤을 때도 국경 분쟁이나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과거 달리 훨씬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주변국과 되게 분쟁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이 G2 국가로서 경제력이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강대국으로 이미 올라섰다는 측면에서 중국이 그리고 있는 어떤 미래 전략, 특히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쪽 분야에만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그리고 있는 금융 패권 전략이 뭘까? 그것을 위안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지금까지 어떤 국제금융 체제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 왔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왔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만들었느냐, 중국이 뭘 하고 있느냐, 금융 패권 전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아주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융에 대해서만 좀 아는 라는 거를 이제 계기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미중 관계에 어느 편을 설 거냐라는 어느 쪽이 진짜 아주 세게 얘기하면 표현한다 그러면 친중이냐 친미냐 이런 쪽을 떠나서 중국이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